대선 전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브리핑은 칭찬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원래 시사방송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예. 문제점만 지적해도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대선 당일이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칭찬, 좋은 점, 대단한 점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점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어젯밤에. 다섯 후보에 대한 보통은 이제 문제점이나 또는 아쉬웠던 점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대선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고요. 네. 1번 후보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가 보기 가장 대단한 점은 지난 5년간 미디어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한 후보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뭐 종편이나 지상파나 종이 매체나 할 거 없이 민원연에 계속 발표했던 지표에서 나왔지만 마이너스 점수를 계속 받았던. 근데 이 범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이제 맏형격인 후보였죠. 후보로서 일종의 울타리 혹은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다.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단한 점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이제 DJP 연합이라는 큰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집권을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필요했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도 10% 박스권부터 시작해서 20% 박스권, 30% 박스권 아주 더디게 혼자서 버텨서 결국 여기까지 쌓아왔다는 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대급 후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크게 출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서 미디어 커버리지 없이 여기까지 자기의 힘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역대급 후보다. 되돌아보면 2번 후보의 대단한 점은 홍준표 후보는 가장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 5%도 안 됐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사실상 거의 와해됐던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전망 거의 개인 역량만으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점에서 대단하다. 만약 대선 기간이 한 달만 더 길었고 그리고 대선 기간이 본인이 한 달만 더 전에 후보가 되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20%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항상 한 20에서 25%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던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 층에 기대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처음에. 그 표부터 모으려고. 만약에 시간이 좀 길었다면 중도 보수를 향한 좀 유연한 전략 그런 대선 아젠다를 짰을 것이고 그랬던 양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다. 네. 대지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3번 후보의 가장 대단한 점은 김대중, 김영삼, 이 민주화운동의 거두죠. 두 분 다 대통령을 했던.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정당사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규모 있는 3당, 성공적인 창당. 이게 과연 다시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큰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광주로 상징되는 양쪽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대선 로드맵을 그렸어요. 이런 정치적 중도의 그림은 아무도 그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선거운동사가 될 거라고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한번 논평한 적이 있는데 그런 로드맵을 짰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정치사에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4번 후보 대단한 점은 5 후보 중에 후보가 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유일한 후보였죠. 그게 대단한 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기서부터 네네. 그런 압박을 받았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버텨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예, 그러면서 막판에 지지세를 결집시켰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외부의 압박은 정치인한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도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결국은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압력, 내부로부터의 압력, 탈당 막 10명 이상, 절반 가까운 탈당이죠. 당연히 규모로 볼 때. 그거를 버텨냈다는 게 이미 정치적 승자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새로운 보수층을 사실상 발굴해낸 거죠. 20, 30대 보수층은 보수정당이 타겟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보수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정치사에 기록이 될 것 같고, 5번 후보는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대선전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후보는 없었다. 진보정당 선거는 역대로 이제 개인보다는 조직, 그리고 자질 이전인 선명성, 이런 걸로 승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철저히 자기 능력, 자기 자질로 지금 대중에게 이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그걸 설득했고, 통했어요. 네, 일정 정도. 그래서 소위 이제 386 세대부터 이어지던 운동권 문화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 경우와 비슷하게 젊은 진보 유권자층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네. 역시 진보정당 선거운동사를 다 했었다. 네. 5 후보 모두 기록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후보들에 대한 해석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장에서 뉴스 공장에서 보기 힘든 칭찬 세례를 예, 너무 어색하네요. 네, 막 퍼붓고 났더니 저도 물을 마시고 싶고. 자, 각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 지지율도 아무것도 아니고. 투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6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몇 가지 바뀔 점들이 있죠. 투표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그 바뀐 점 여쭤보기 전에 혹시 신분증이 없이 투표장에 갔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가져올 시간도 없고 이렇게 촉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지만 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투표를 위한 신분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신 후에 본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을 가져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많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달라진 점을. 예. 유권자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달라진 점은 3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일에 투표 시간하고 선거일 SNS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 인증샷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투표 시간은 2시간 늘어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선거 당일인 5월 9일에도 SNS상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SNS상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SNS에 게시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 인증샷도 가능해졌습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 참여 문구와 함께 전송도 할 수가 있고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게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8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만. 그리고 아니요. 선거운동원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
유권자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SNS상에서는 모두가 다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선거운동원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당일날,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다고요, 8시까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운동이 뭔가가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자기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운동이 될 텐데, 일반인도 그러면 뭐 1번을 선택해주세요, 2번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선거법상에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예. SNS상에서는 모두가 다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예. 공무원. 공무원. 법상에 예를 들면 그 중립, 아하. 통반장, 예를 들면 독립반장.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법상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일반인 모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에.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알려주세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오늘 해서는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예, 오프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예,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일치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 참여 활동 권유를 하는 그런 거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투표 참여하세요라는 그런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행위 또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온라인, 오프라인이 철저히 구분이 되는군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을 포함해서 일반인 모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대부분이 가능을 하다. 그쵸. 온라인 상에서는 그냥 선거일에도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선거운동원들은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정당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오늘 오후 8시까지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행위를 SNS나 게시판 곳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2번이 싫다 혹은 나는 1번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SNS 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비방, 흑색 선전은 안 되겠죠.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크게 바뀐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인데 선관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번에는 사전투표까지 감안해서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저희 중앙선관위가 4월 28일, 29일 양일간 월드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유권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6.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4일, 5월 5일 사전투표율 상승폭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80%대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80%대 투표율이 언제였죠? 이게 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던. 그때 80점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는데. 20년 만에 이제 그렇겠네요. 80%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선관위가 당선자를 사실상 거의 확정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대표는 예. 이번에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8시까지입니다. 그렇죠. 2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2시간 정도 늘어난 만큼 개표 거리가 더 늦춰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28.5cm 상당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는 투표지 분류기가 읽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이제 높아서 이제 개표해야 할 투표지 수가 이제 더 많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월 10일 새벽 2시 이후에 2시.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선관위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60 이내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희망, 공정과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이었습니다. 자, 긴급하게 저희가 편성했는데 갑자기 최고 인기 코너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계속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네. 아니, 저희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부르시니까. 아니, 자꾸 이제, 청취자들이 이 두 분 빨리 모셔가지고, 판세 얘기를 들어보냐고.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대선 당일이라 정치인들 연결도 안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투표 동료 차원에서 정당 연결해 보려고 그랬더니 선관위 공식 해석은 15분을 다 연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땜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15분을 다 연결합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이 판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제 유례가 없는 여러 가지 선거여서, 이번 대략 2달간의 레이스, 길게 보면 이제 탄핵 정부부터 시작되는 네. 대선 전국의 레이스를 여론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특이점들이나 이번 대선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고 탄핵에 의해서 시작된 대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적 투표, 미래에 대한 투표보다는 회기적 투표, 심판적 투표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난 선거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화두였지 않느냐. 문재인 이렇게 후보를 지지하든 보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가 문재인 후보였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번 대선 저는 굉장히 그 대선 내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깐깐해진 유권자들 그리고 아주 빛나는 조연 또 무난한 주연들이 뭉쳐서 만든 정치 드라마처럼 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탄핵 대선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뭐 심판 선거가 기본 원리로 베이스로. 작동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심판선거, 정권교체 내지는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수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위에 펼쳐진 실제 실전 대선에 들어와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게 뭐 아무런 변수도 없고 그냥 뭐 대세론, 정권교체 뭐 1등 주자로 힘을 몰아줘 이런 식의 흐름이 그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좀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비전들을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좋은 대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수성을 해온 어떤 그런 흐름이었지, 이게 변수가 오히려 없지 않은 굉장히 많은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TV 토론회가 가장 중요했죠. 이번 선거 자체. 왜냐하면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대선이었기 때문에 TV 토론에 대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컨텐츠가 강한 정치인이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다음 선거에서도. 네. 토론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렇죠.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폭망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환경이 새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후보마다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죠. 문재인 후보는 이미 대선을 한번 치렀던 분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또 강력한 지지층, 고정 지지층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성과도 보이고 한계도 보였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 특성이 있죠. 그 견고하게 버텨주고, 왜냐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단련된 지지층이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세나 네거티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등장한 후보들, 새롭게 검증받는 후보들은 그 하나의 어떤 이슈나 상황에서 큰 폭의 출렁거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뭐 문재인 후보라고 해서 TV 토론을 꼭 잘했냐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거를 잘 견뎠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많다는 거죠. 잘 버텼다. 네. 네.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얼마 안 됐고, 왜 그런가 봤더니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경력까지를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정치 경험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의 정책이 작동하는지, 이거는 뭐 청와대 경험도 있었지만 당대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정책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노련해졌다 할까요?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대선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23일 날 선관위 1차 토론회 했던 그 안철수 후보의 MB 아바타 이 발언이 있었던 그 토론회가 하필이면 그날 가장 큰 토론회가 시청률도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네. 대선의 변곡점, 판세 변곡점을 규정했던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의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이 언젠가는 그걸 설명을 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오프라인 세계의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 흐름하고 온라인 쪽의 흐름이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들, 굉장히 소위 말하는 문바라고까지 불리는 그 지지층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아마 그 전까지 상황에, 그 직전에 보면 양강구도, 안철수 문재인 양강구도 형성된 직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가 몇 가지가 쭉 올라옵니다. 뭐 안철수 후보의 딸, 부인 관련된 이슈. 유치원 이슈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유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푸시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그 공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공세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자신이거나 혹은 그 캠프 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프라인 TV 토론에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던지니까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 무관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는 반응. 그때 그 황당함.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죠? 그런 해석을 누군가 하는 거 들어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11일 날, 4월 둘째 주가 사실은 1차 어떻게 보면 분기점입니다. 승부에 있어서. 왜냐하면 4월 10일, 11일 날 양강구도 확실히 형성이 됐고, 실제 형성이 됐고. 예, 접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분이 문재인, 여론조사 안철수 시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양강구도가 확실히 형성됐다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됐다는 조사도 일부 있었고, 대부분 조사에서는 한 5% 내에서 붙었다. 이게 이제 정설이었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쏟아졌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17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까? 정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바람으로 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이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종 검증 공세 그리고 특히 단설 유치원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조직세에 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벽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죠. 참신하다. 근데 선거운동 방식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의 어떤 캠페인 기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뚜벅이하고는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네. 과거와 똑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점점 빠졌고 결정타였던 아까 23일 날 TV토론 그 이후에 대통령감이냐 하는 의문점이 국민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개인이 까먹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참신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갔어야 하는데 기성 정치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그런 모습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뚜벅이 유세 같은 경우 굉장히 호평이 있고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변화, 뭐 여론조사상 지지도의 변화가 됐던 흐름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주목된 부분은 역시 양강구도의 형성과 그 직후, 직전 직후 일주일 정도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렇죠. 굉장히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모여든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의 그 합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해석되지 않는 정도의 강한 반문 비문 정서가 그냥 일시적으로 딱 몰려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세기를 박는 그 액션은 후보가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때 잘 돌이켜 보시면 안철수 후보 쪽의 어떤 그 당시 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을 때 흐름은 뭐냐면 결국 문재인을 거꾸로 쓴 사람은 나다. 그리고 이걸 뭐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서 오히려 그걸 해달라. 환호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세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지금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세력으로서는 이제 중소정당인 거고, 뭐 지역적 기반의 한계도 있고,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감들, 뭐 좌우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숙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이렇게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안철수만의 비전이 됐든 이런 것들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차라리 문재인, 홍준표,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과는 다른 정치 문법을 보여줄 안철수만의 정치 방식, 홍보 방식을 갖고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걸 보여줬어야 되거나 통합의 정신을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검증 공세가 시작되니까 맞대응을 한 게 뭐냐면 이 문재인 후보 아들 이슈를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사실 국민의당입니다. 이 보수 정당들이 아니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공방을 시작하고 과거의 기존 정당과 동일한 어떤 문법으로 정치 공방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별다른 통합에 대한 액션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지층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지지층을 그대로 붙잡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급속히 꺼지게 된 어떤 그런 그거의 뭐 결정타는 아까 말씀하신 TV 토론입니다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그러면 그때 양강구도가 형성됐을 때 다 떨치고 뚜벅이 유세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든가. 그렇죠. 예. 뭐 네거티브 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그랬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네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계속 붙어 있을 것 같다. 지지율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40석에 대한 불안감,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당, 어느 정치 세력과 연대할지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좀 느낀 측면이 있었고 또 박지원 상황론 이걸 이제 홍준표 후보가 먼저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형성하는데 일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취약한 구조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걸었던 미래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먹혔을까. 저는 젊은 층한테는 일부 먹혔을지 몰라도 40대 이상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고 좀 공허했을 거다. 뭔지를 토론을 다 보고 나서도 4차 산업이 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네. 그 핵심 고리가 학제 개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TV 토론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교육은 좀 뜯어 고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맞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제 개편 필요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 막상 그 문제가 이제 화두에 올라오자 실질적으로 막대한 재원, 그다음에 뭐 준비 부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그 타 후보들이 집중 공세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좀 다르네. 학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그 달라진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이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골간축 중에 하나였던 이 학제 개편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미래 대 과거 이 프레임 구조 속에서 선거를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나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법을 쓰는 게 참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은 유동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그렇죠. 수도 왜냐하면 있었다. 이게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조금 더 국민의 코드에 맞는 것들을 했다고 해서 지지율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1차 토론의 그 선관 1차 토론의 패착 이후에 그 정책 관련된 토론으로 집중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콘텐츠는 상당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돌아보면 그때 경선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경선 경쟁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지지율이 다 안 돌아왔죠. 그리고 네. 뭐 실제 선대위가 통합선대가 꾸려진 것도 그 뒤의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게 패권주의 논란 또 뭐 적폐청산 불안감 이런 것들 자극하면서 비문 용어서 확산됐던 건데 콘텐츠 경쟁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그 4차 산업에서 불확실성 모호성이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과연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기대했던 그런 준비된 후보로서의 역량, 그 수준에 와 있었냐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재원 마련 문제, 네. 일자리 그 81만 개의 네. 그 소위 예산 재정 문제, 뭐 복지 공약을 다 이행하는 데 드는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돈의 문제 네.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 시점에 양강구도가 형성됐을 때 콘텐츠 경쟁이나 내지는 정치의 비전의 경쟁으로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흐름은 알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신인 정치인, 새롭게 떠오른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코드에서 벗어난 오히려 과거의 기존의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1차 토론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SBS에서 1차 토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잠깐 예. 잘랐는데 안철수 후보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도 얘기할 텐데 워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8시 10분에 2부가 끝나더라도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막판 판세도 얘기해야 되고, 다른 후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쨌든 두 분이 약간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변곡점이 됐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르신 거죠. 어차피 흩어질 표였다 쪽에 가깝고, 그리고 박지영 부대표님은, 이상일 대표님은 아니다. 관리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수석을 잘하고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15분에 저희 다시 돌아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예.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미디어 커버리지 없이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싸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역대급 후보다. 되돌아보면 2번 후보에 대전한 점은 홍준표 후보는 가장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 5%도 안 됐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사실상 거의 와해됐던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전망 거의 개인 역량만으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점에서 대단하다. 만약 대선 기간이 한 달만 더 길었고 그리고 대선 기간이 본인이 한 달만 더 전에 후보가 되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20%가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항상 한 20에서 25%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 층에 기대는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처음에. 그 표부터 모으려고. 만약에 시간이 좀 길었다면 중도 보수를 향한 좀 유연한 전략, 그런 대선 아젠다를 짰을 것이고, 그랬던 양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다. 네. 대지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3번 후보의 가장 대단한 점은 김대중, 김영삼, 이 민주화운동의 거두죠. 두 분 다 대통령을 했던.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정당사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규모 있는 3당, 성공적인 창당, 이게 과연 다시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큰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광주로 상징되는 양쪽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대선 로드맵을 그렸어요. 이런 정치적 중도의 그림은 아무도 그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선거운동사가 될 거라고 제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한 번 논평한 적이 있는데, 그런 로드맵을 짰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정치사에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4번 후보 대단한 점은 5 후보 중에 후보가 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유일한 후보였죠. 그게 대단한 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기서부터 네네. 그런 압박을 받았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버텨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예, 그러면서 막판에 지지세를 결집시켰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외부의 압박은 정치인한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도 하거든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결국은 단일화 응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압력, 내부로부터의 압력, 탈당 막 10명 이상, 절반 가까운 탈당이죠. 당의 규모로 볼 때. 그거를 버텨냈다는 게 이미 정치적 승자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새로운 보수층을 사실상 발굴해낸 거죠. 20, 30대 보수층은 보수정당이 타겟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보수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정치사의 기록이 될 것 같고, 5번 후보는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대선전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후보는 없었다. 진보정당 선거는 역대로 이제 개인보다는 조직, 그리고 자질 이전인 선명성, 이런 걸로 승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철저히 자기 능력, 자기 자질로 지금 대중에게 이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그걸 설득했고, 통했어요. 네, 일정 정도.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을 가져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많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달라진 점을. 예. 유권자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달라진 점은 3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일에 투표 시간하고 선거일 SNS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 인증샷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투표 시간은 2시간 늘어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선거 당일인 5월 9일에도 SNS상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SNS상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SNS에 게시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 인증샷도 가능해졌습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 참여 문구와 함께 전송도 할 수가 있고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도 게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8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만. 그리고 아니요, 선거 운동원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 유권자 등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SNS상에서는 모두가 다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선거운동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그래서 소위 이제 386 세대부터 이어지던 운동권 문화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 경우와 비슷하게 젊은 진보 유권자층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네. 역시 진보정당 선거운동사를 다 했었다. 네. 5 후보 모두 기록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후보들에 대한 해석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장에서 뉴스 공장에서 보기 힘든 칭찬 세례를 예, 너무 어색하네요. 네, 막 퍼붓고 났더니 저도 물을 마시고 싶고. 자, 각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 지지율도 아무것도 아니고. 투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6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몇 가지 바뀔 점들이 있죠. 투표할 때 주의사항은 뭔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바뀐 점 여쭤보기 전에 혹시 신분증이 없이 투표장에 갔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가져올 시간도 없고 이렇게 촉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이지만 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투표를 위한 신분증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신 후에 본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브리핑은 칭찬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원래 시사방송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예. 문제점만 지적해도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대선 당일이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칭찬, 좋은 점, 대단한 점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점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어젯밤에. 5 후보에 대한 보통은 이제 문제점이나 또는 아쉬웠던 점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대선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고요. 네. 1번 후보부터 얘기해 보자면 제가 보기 가장 대단한 점은 지난 5년간 미디어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한 후보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뭐 종편이나 지상파나 종이 매체나 할 거 없이 민원연에 계속 발표했던 지표에서 나왔지만 마이너스 점수를 계속 받았던. 근데 이 범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의 이제 맏형격인 후보였죠. 후보로서 일종의 울타리 혹은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다.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단한 점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이제 DJP 연합이라는 큰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집권을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필요했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도 10% 박스권부터 시작해서 20% 박스권, 30% 박스권 아주 더디게 혼자서 버텨서 결국 여기까지 쌓아왔다는 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대급 후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크게 출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서